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월라 시간입니다. 9월 하순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10월은 어떨까요?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10월 시작됐습니다. 오늘 장 기준으로는 첫날인데. 네. 9월에 보면 이제 코스피가 장중에 2130선까지 네. 떨어졌어요. 이제 10월 반등 가능할지 다들 좀 궁금해하는 상황인데 네. 10월장 어떻게 보십니까? 10월 전반월에는 좀 반등을 하겠지만 추세 반전까지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최근 시장 흐름들을 보면은 굉장히 약했거든요. 네. 한국 증시 7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9월 한 달 동안에만 12.8% 폭락을 하면서 과거 보기 힘들었던 단기 급락세였고요. 예. 그런데 따른 반등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이 급락 과정, 연속 하락 과정에서 중요한 지지선 다 이탈하면서 오히려 하락 추세는 좀 더 견고해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9월 달 급락으로 인해서 하락 추세는 더욱 단단해지고 견고해졌는데 워낙 단기간에 급락하고 연속적으로 하락한 데 따른 자율 반등 정도는 10월 초중반에는 가능하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코스피가 7주 연속 하락했다. 네. 200주 이동평균선을 이탈했다.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일단은 7주 연속 하락했다라는 이유는 하락했다는 것은 1990년 이후 5번째입니다. 거의 발생할 확률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어느 때 그랬었죠? 1990년 8월에 한 번 그랬고요. 95년 12월에 한 번 그랬고 96년 6월 그리고 2008년 7월 보시면은 대부분 IMF라든지 아니면은 금융위기 때 연속 하락을 했을 뿐 그 이후 코로나 때도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취약한 흐름들을 보여줬다라는 것이고요. 200주 이동평균선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의미는 지금 추세적인 흐름에 있어서 기존의 상승 추세를 무너뜨리고 내려가고 있다라는 의미라서 이번에도 200주 이동평균선 회복 시도했다가 꺾인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락 추세는 좀 더 견고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제 10월 첫째 주, 둘째 주 정도에는 네. 경험상 이제 반등이 가능하다. 네. 반가운 말이에요. 네. 그렇게 보시는 이유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7주 연속 하락했다는 의미는 두 가지 시그널이 있습니다. 예. 기존의 추세, 상승 추세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하락 추세가 견고해지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8주째 때는 모두 반등을 했거든요. 물론 이번에 처음으로 역사적으로 8주째 하락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가능성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좀 불안하긴 하네요. 이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단기 급락과 연속 하락을 같이 매칭시켜서 본다면 확률적으로 저는 60% 이상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흐름들을 보면요. 평균적으로 한 8.25 거래일 동안 한 7%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은 10월 13일, 그러니까 다음 주 후반 정도에 한 2,300선 회복 시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추정이 가능하고요. 예.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추가 급락보다는 기술적 반등, 단기 되돌림 과정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7주 연속 하락했다는 것도 외에도 9월 한 달 동안에 12.8%가 빠졌다는 게 굉장히 많이 하락한 거거든요.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에. 근데 어느 정도로 이례적이냐라고 본다면, 1990년 이후 지난달까지, 월간 수익률을 봤을 때 13번밖에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말씀드리면 3.56%. 100 중에 3.56%밖에 발생 확률이 굉장히 극히 낮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과거 지금보다 더 많이 하락했을 때 또는 지금 12.8%가 빠졌는데 12% 이상 한 달 동안 네. 예, 이게 12.8%가 빠졌다는 게 이제 9월만 비교를 한 겁니까? 아니면은 1990년 이후에 전체 한 달 낙폭을 월간 수익률을 비교한 그러니까 거죠. 다른 달하고도 다 비교를 한 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1990년 이후 2022년 9월까지 월간 수익률이 12% 이상 급락한 경우를 좀 통계적으로 봤어요. 그랬더니 10번 중에 6번은 그 다음 달에 상승을 했고요.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고 그리고 전체 수익률 평균을 그 다음 달 12% 이상 급락한 다음 달에 수익률 봤더니 평균적으로는 한 0.8% 반등을 했고 그리고 상승할 때는 3% 이상
그러니까 월 말이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10월 한 달 동안에는 더 빠지기보다는 10월 전반월 첫째 주, 둘째 주 정도까지는 강한 반등을 보였다가 이제 10월 후반월에는 다시금 2200선 초반 또는 2200선을 깨는 그림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10월 코스피 밴드를 2110에서 2350포인트로 제시드리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사이에 신흥국 위기 있었고, 뭐 생각나는 것만 해도 닷컴 버블이 네. 있었고, 외환위기 있었고, 뭐 코로나 때 또 폭락이 있었고 폭락이 한데, 있었고, 네. 그걸 다 해서도 그 정도라니까 참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이 되네요. 네, 단기적으로 굉장히 급락했다. 많이 빠졌다는 인식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제 통상 사이클로 보면은 상승이 하락의 원인이고 네. 하락이 상승의 원인인데 그렇더라도 이제 이게 이제 일시적 반등이건 네. 어쨌든 대외 변수가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매크로 환경이나 실적이나 경기 흐름들이 더 좋아지긴 어려워요. 앞으로 예. 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과도했던 좀 급격히 들어왔던 금리 인상이나 경기 충격을 일정 부분 소화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과정에서 심리가 너무나도 위축됐기 때문에 거꾸로 좀 좋은 것들을 찾으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AAII라고 해서 미국 전미투자협회에서 발표하는 지표인데요. 예. 강세 전망과 약세 전망을 뺀 수치를 보면은 지지난주 2주 전에 마이너스 43.1을 기록하면서 2003년 이후 가장 두 번째로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전에 언제 떨어졌냐? 2009년 3월 첫째 주였습니다. 그때를 빼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그만큼 지금 약세 전망이 우세하다는 거죠. 압도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바라볼 것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단기 지표와 중기 지표가 있습니다. 네. 근데 단기 지표를 보시면은 저점은 0.2, 고점은 0.8에서 예. 이 수준에서 오르락 내리락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예. 이게 단기 사이클을 좀 읽을 수 있는 지표인데 이번에는 0.922까지 올라갔다가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이 의미는 뭐냐면은 최근 시장 흐름에 있어서 리스크에 되게 민감했다. 두 번째로는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 라는 시그널이 될 수 있거든요. 과거 통상적으로는 0.8 이상에서는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예. 진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높고 단적인 예로 2022년 그러니까 올해 6월 달에도 이런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0.86까지 갔다가 꺾이면서 증시가 반등을 보였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처럼 투자 심리가 공포 심리가 있고 그리고 리스크 지표는 정점권에 있으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해석이 좀 달라집니다. 경기지표가 잘 나오면은 경기 침체가 좀 진정되겠구나. 경기지표가 못 나오면 금리 인상 좀 후퇴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단적인 예로 ISM 제조지수 보셨으면 아실 텐데 예. 50.9로 나왔어요. 8월 달보다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8월 52.8에서 50.9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전망치가 52였는데 이보다도 많이 낮아졌고 신규 주문은 47로 기준선을 밑으로 내려왔고 고용지표도 거의 쇼크 수준으로 나왔거든요. 예. 근데 이게 증시 반등의 트리거가 됐습니다. 금리 인상을 좀 천천히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심리를 사면서 이처럼 심리가 워낙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처럼 그동안에 흘러왔던 것과 반대로 해석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아마 고용지표 발표라든지 여타 경제지표 발표 과정에 있어서도 경제지표가 잘 나오면은 경기 침체는 아직 아닌가 봐. 경제지표가 못 나오면 금리 인상 그 정도까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시장은 좀 반등세를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줄이 너무 뺑뺑하게 그렇죠. 당겨져 있으니까 아주 미세한 변화만 있어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거죠. 시장이라고 봐야 맞습니다. 되겠죠. 이게 지금 최근 시장을 뒤흔든 거는 이제 아무래도 뭐 외환, 채권 시장 아닌가 싶은데 지금 보면은 주요국 정부들이 시장에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영국이 감세안을 발표하면서 그리고 국채를 더 발행하겠다라고 하면서 파운드와 대폭락, 영국 금리 대폭등 이걸로 인해서 금융시장 전체적인 흐름들을 막 흔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들을 보면은 일본도 외환 개입을 하고 중국도 투기 세력을 규제하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영국도 워낙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니까 우리 무제한 국채 매입을 결정을 하겠어. 걱정하지 마라는 조치를 취하면서 최근 다소 과도하다, 좀 과격하다
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움직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타나면서 현실화되면서 각국 정부들에서는 이를 제재하고 좀 진정시키려는 조치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누적되면서 최근 워낙 급등을 했던 달러 인덱스도 조금 슬로해지고 있고요. 10년물 채권 금리도 급등을 했다가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최근 증시가 급락해 됐던 부분들을 좀 잡아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 보니까 이제 결국은 새로운 총리가 네. 뭐 의혹을 가지고 이제 고소득자 감사하겠다고 했다 결국 철회했어요. 보니까. 네, 철회했습니다. 그러면 좀 시장에는 긍정적인 시그널인가요? 뭐 일단은 그 결과 미국 증시도 뭐 반등을 하고 환율 시장이나 채권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변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정책에 대한 신뢰도라고 볼 수 있겠죠.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그리고 또 원래는 영국이 법인세를 굉장히 많이 낮췄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인데 이거를 원상복귀하겠다라는 조치는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부자 감세만 철회를 했을 뿐이지 다른 감세 정책들은 아직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궁극적인 해결이 될지. 또 하나는 이런 감세안을 발표했다 철회한다라고 해서 지금 폭등하는 물가 또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기조, 경기가 더 안 좋아지는 그림을 뒤바꿔진 놓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다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다행이다라고 하면서 반등에는 좀 더 힘을 실어줄 수 있겠지만 추세적인 반전을 이끌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다. 단기 반등에 조금 플러스 알파 정도의 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이제 달러가 뭐 정말 뭐 급등을 네. 하고 있고 채권 금리도 사실은 뭐 많이 올랐죠. 네. 이 글로벌 증시 이제 사실 충격 변수인데 네. 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당분간은 뭐 유로화가 급락세가 좀 제어되고 좀 반등 시도를 하거나 달러 인덱스도 지금 뭐 정신없이 올랐었잖아요. 근데 이게 좀 슬로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재밌는 그림 중에 하나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런 변화들에 있어서 그리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로화든 달러화든 굉장히 과격하게 움직였잖아요. 이런 움직임들 속에서 글로벌 유동성은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유로화를 사는 힘이 강하냐 파는 힘이 강하냐의 포지션을 볼 수 있는 건데 최근 급락하는 과정에서 매수였던 게 매도 전환한 건 맞아요. 예. 근데 최근 몇 주 동안의 과도한 하락세 과정에서는 오히려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됐거든요. 아마도 글로벌 유동성이 최근 유로화 급락 과정을 좀 반등에 배팅하는 그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인식인가요? 네, 인식이 강하다. 그리고 또 밑에 그림은 달러화에 대한 포지션인데요. 보시면은 6월 달에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갖고 있었습니다. 순매수 포지션이 한 4,500만 계약까지 순매수를 하면서 달러는 올라갈 거야 라는 배팅을 했었다가 그 이후에는 매수 규모를 줄이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과도한 흐름 그 안에서 정부들의 조치들이 나오면서 유로화에는 매수 포지션 전환 그리고 달러화에는 매수 포지션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당분간은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지기보다는 좀 진정 국면, 좀 되돌리는 과정으로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달러 환율 아무래도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안정될지 네. 궁금하고요. 또 이 환율하고 상관계수가 아무래도 높은 외국인 그렇죠. 투자. 네. 자, 외국인 수급은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한데요. 일단은 뭐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리는 것은 전반적인 방향성이라기보다는 10월 한 달 동안 특히 첫째 주, 둘째 주에 나올 수 있는 변화에 좀 포인트를 맞추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예. 일단 요 그림을 보여드리면 달러 인덱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지션이 조금 바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달러 인덱스 자체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예.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좀 슬로해지고 있는데 저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는 한 105포인트 정도까지 좀 진정되거나 숨고르기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도 1차적으로는 1,400원 선을 이탈하는 그림, 그러다가 다시금 1,350원대까지 내려가는 그림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앞서 보여드렸던 전반적인 투자 환경들 워낙 공포심리가 들어왔다가 진정되는 과정, 이 과정에서 정부들이 조치가 들어오고 있고 영국도 감세안을 철회했다는 부분들, 그리고 포지션의 변화가 있다는 부분들이 좀 맞물리면서 달러화와 원달러율은 좀 진정되는 숨고르기 하는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 수급은 좀
개선될 겁니다. 예. 최근 흐름들을 본다면은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판 건 아니에요. 특히 재밌는 부분은 선물 시장의 포지션을 본다 하더라도 외국인은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밑에 그림이 외국인 현물 매수와 선물 매수를 같이 비교해 드린 그림인데요. 재밌는 건 7월부터 8월 말까지 외국인이 한 6조 5천억 정도를 샀어요. 예. 그 과정에서는 외국인 선물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플랫한 상황에서 그냥 업종 변화에만 있었던 순매수만, 순환매만 계속적으로 반복되었던 그림이다 보니까 시장 방향성의 베팅을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증시가 폭락하는 과정을 보니까 외국인이 지난주 후반에 증시가 2150선에서 급등락을 보였지 않습니까? 예. 이 3거래일 동안에 외국인이 2조 1천억 원을 선물 시장에서 순매수를 했습니다. 좀 방향성에 대한 배팅이 좀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저점 대비 2150선, 2130선이라고 본다면은 한 200포인트 정도의 반등을 노리고 외국인 선물 매수가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과거 선행성을 보였던 선물 매수, 선물 시장에서부터 외국인 포지션이 변했다는 점들은 앞서 언급드렸던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과 투자 환경과 그리고 외환 시장 변화, 채권 시장 변화가 외국인 수급에 조금은 숨통이 트여줄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 순매수 그래프가 끝부분에서 확 올라와 있군요. 네. 지금 보면은 이게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6월 이후 시장이 뭐 등락은 있었는데 외국인 선물 포지션이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방향성에 대한 베팅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가 코스피가 2150선까지 떨어지니까 일단은 반등을 세게 할 수 있겠다라는 베팅이 좀 단기적으로 세게 들었다. 다만 추세적으로 움직일지는 좀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데드캣 바운스 가능성 말씀하시는데, 네. 자, 반등하면 뭐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첫째 주, 둘째 주 정도까지는 2350 정도까지는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는 2300선, 2차적으로는 3분기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 변화, 아니면 투자자들의 심리가 2350선까지는 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요 그림에서 뭐 2390에서 2420을 말씀드리긴 합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밸류에이션 레벨인데, 이경민 팀장이 여기 그림에는 2300선 후반에서 2400선대까지 말해놓고 왜 2350으로 막아놓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익 전망이 너무 빨리 떨어지고 있어요. 12개월 선행 EPS가 많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지금 12개월 선행 EPS가 242포인트까지 떨어졌거든요. 예. 주간 단위로 적게는 3포인트, 많게는 5포인트씩 떨어집니다. 그럼 10배를 적용을 해보면 주간 단위로 상단이 30에서 50포인트씩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2420이라도 뭐 30포인트씩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다다음 주에는 2360대로 떨어질 수 있고요. 예. 그보다 더 떨어지게 되면 2300선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겠죠. 이처럼 이익 전망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지는 만큼 좀 상단을 좀 막아놓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 그림은, 이익 모멘텀, 그리고 경기 모멘텀. 보시면은 12개월 선행 이익 전망 전년 대비 변화율하고 코스피 전년 대비 변화율 간의 괴리율, 그리고 수출,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경기 선행 지수 전년 대비 변화의 괴리율을 보여드렸는데, 이 괴리율이 이익 전망은 빠르게 하향 조정되면서 이게 좁혀지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경제 지표와의 전망은 좀 시간차도 있고 그래서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 1표준 편차 수준까지 간다고 회복된다, 이 괴리가 좁혀진다라고 가정했을 때 레벨이 2340이거든요. 예.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에서처럼 이익 전망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10배 수준이 많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2300선 중반까지, 또 펀더멘탈 모멘텀과의 괴리율을 본다 하더라도 2340선까지,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7주 연속 하락한 이후 반등 과정을 봤을 때 평균적으로 13거래일, 그리고 반등폭이 7% 전후라고 본다면 2300 초반에서 2350선 정도까지가 이번 데드캣 바운스의 목표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지수대가 2150에서 왔다 갔다 하고. 네. 그럼 2300이라고 해도 이제 150포인트 차이예요. 네네. 자, 단기 대응할 수 있다, 만약에. 그러면 이제 어떤 업종 봐야 됩니까? 데드캣 바운스 2150에서 2300, 2350 정도, 150에서 200포인트 정도의 반등을 노리고 대응을 한다면, 일단은 무조건 소외된, 그동안 못했던, 그리고 실적 대비 여전히 저평가된 업종들을 봐야 되겠죠. 데드캣 바운스라고 한다면 하락 추세 안에서의 자율반등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펀더멘털 모멘텀이라기보다 많이 떨어진 업종들이 이렇게 탕 튀어오르는 그림이 좀 세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연초 이후 7월 4일 저점 이후
그리고 8월 16일 단기 고점 이후 코스피 대비 상대 수익률을 봤더니 소프트웨어, 미디어 교육, IT 하드웨어, 증권, 반도체, 화장품 그리고 건설 이 7개 업종이 추출되었습니다. 근데 이 7개 업종을 다 들고 가느냐? 다 들고 가셔도 될 것 같긴 해요. 그랬다가 튀어오르는 업종을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또 아니면은 반도체가 급반등을 했다라고 하면은 얘를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아직까지 싼 게 뭐지? 인터넷이 별로 못 올랐네? 그럼 인터넷을 좀 사놓고 기다렸다가 급반등을 했다. 그럼 정리하고 또 그러면 아직까지 싼 업종이 뭐지? 이렇게 순환매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 이들 업종은 실적 대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업종들 7개 업종들을 좀 관심권에 놓고 아직까지 싼 업종들을 좀 매매하시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업종이 아직까지 못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요 그림 보시는 것처럼 성장주와 그리고 가치주와의 상대상도를 보면 2012년 이후 계속 바닥권을 만들어줬던 저점권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레벨에서는 한 번 정도 올라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그림들이 지난주 후반부에 조금 이럴 수 있어 라는 그림들을 보여준 것 같아요. 9월 27일 이후 코스피 대비 상대 수익률을 보시면은 건강관리, 그리고 유틸리티, 반도체, 필수 소비재, 비철목재, 소매유통, 통신, 미디어 교육 이런 업종들이 코스피보다 강했거든요. 코스피가 급락하는 과정에서도 보시면은 건강관리는 성장주죠. 그리고 반도체, 미디어 교육은 앞서 보여드렸던 저평가된 소외되었던 업종들이고요. 반면에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비철목재, 통신 이런 업종들은 방어주입니다. 지금 시장 흐름들을 보면은 방어주를 좀 비중을 늘려가는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성장주와 그동안 못했던 업종들을 좀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런 컨셉들을 좀 이해를 하시고 단기 매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좀 많이 빠진 업종들 좀 사 나가시는 가운데 좀 코스피가 좀 반등이 강하게 했다. 2250, 2200선 후반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트레이딩도 조금 줄이시고 좀 리스크 관리하시다거나 현금 비중을 다시 한번 늘리는 기회를 삼으신다면 아마 이번 데드캣 바운스를 잘 플러스 알파 수익률을 내는데 좀 활용하실 수 있고 그 다음 리스크 관리를 좀 철저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매매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쭉 들어보면 네. 자 하락세 여전하고 오히려 이제 강해졌다. 네. 근데 반등은 가능하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네. 정확하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9월 FMC를 통해서 고강도 긴축, 침체를 불사하더라도 긴축이 불가피하다라는 시그널을 확실하게 던져줬잖아요. 그리고 글로벌 GDP 성장을 전망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내년 2분기까지는 경기 침체에 대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투자 환경, 매크로 환경들이 계속적으로 우하향하는 가운데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보는 거죠. 근데 워낙 단기적으로 급락했기 때문에 자율 반등을 했다, 다시금 하락세를 보일 수 있다. 정도로 보는 거고 10월달 이렇게 잘라서 본다면 전반월 첫째 주, 두 번째 주에는 워낙 많이 빠진 데 따라 이렇게 되돌림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들을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지금 앞으로도 문제는 고강도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 침체도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이제 그 일시적 이제 하락 반전이 가능하다. 네. 그랬을 때는 뭔가 이렇게 트리거 방아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뭘 그렇죠. 눈여겨봐야 됩니까? 보시면은 CPI는 8월달 8.3에서 8.2로 소폭 더 둔화된다라는 전망이 들어오고 있는데 코어 CPI라 그러죠. 그러니까 원유, 유가와 그리고 식료품 가격을 뺀 서비스 물가라든지 주택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된 물가 지표는 6.64로 3월달 6.5를 넘어선다라는 전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번, 물가 정점 아직 지난 거 아니잖아. 물가 정점 아직까지 높아. 물가 6% 또 넘었어. 그러면서 시장은 고강도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을 또 한 번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해석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10월 13일 날 발표되는 미국 CPI와 코어 CPI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다시 한번 물가, 통화정책, 경기 간의 악순환의 고리를 더 강하게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10월
첫째 주, 둘째 주 중후반까지는 좀 반등 시도를 이어간다 하더라도 10월 13일 날 밤에 발표되는 이 9월 CPI를 통해서 좀 시장은 또 한 번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전망치보다 좀 낮게 나와가지고 많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낮게 나온다는 게 코어 CPI가 중요할 것 같아요. 코어 CPI가 지금 6.64 정도인데 6.5를 넘어서지 않는 수준에서 봉합이 된다면 그래도 물가 정점은 통과했어. 이제 조만간 꺾일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 심리 이런 것들이 들게 된다면 10월 13일 이후에도 조금 더 반등 시도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가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냥 헤드라인 CPI가 둔화되는 것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문제는 주택, 서비스 물가 아직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코어 서비스 물가는 더 급등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물가가 좀 더 확실하게 잡힐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